대한민국에서 제일 북한 문제에 최고로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정말 어느새에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실물로 필드에서 정말 마주치고 필드에서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모신 패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던 남북관계는 지금 잠시 멈춰 있습니다. 남북의 소통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Today, we made important progress on a range of issues. We spoke about the shared approach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in Korea. 미국과 한국을 만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미 예고한 대로 최근 한반도 정책 평가및 남북 및 전략입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어떠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무엇이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간략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한마디로 정중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21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합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미중 러일 육자회담 참여국들의 대표들이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면 위에서는 미세한 기싸움을 하면서 수면 하에서는 접촉 대화를 위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북한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척건들을 당정군의 요직에 배치했고, 심지어 일부 권한, 권력이 아닙니다. 일부 권한을 위임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그리고 최근 당 전원회의 이르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했고,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발전을 통해 15년이 되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강화의 한계 속에서 전략 무기는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평화 통일까지 이끌겠다는 주장을 당 규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문명화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를 강화하는 일면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육아 분야에서는 문명화를 강조하고 있고, 반사회주의 요소로서 한류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류 척결에는
체제 경쟁 차원에서 북한 사회주의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의 목적도 담겨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우호협력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 유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양자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 남북관계는 소강 국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도 대남, 비남,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소강 국면의 요인으로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과 북한의 선미 군화, 다시 말해서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과 먼저 하고 후에 남쪽하겠다, 이러한 선미 군화 인식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는 탐색 국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면 위에서는 기사화를 하면서 수면 하에서, 물 하에서는 접촉을 위한 탐색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와 제재 지속을 말하면서도 조건화하지 않고 있고,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을 강조하면서도 대미 비난 자제와 함께 선 대북적 대의 정책 철폐 등 대화의 조건을 아직까지는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은 아니더라도 뉴욕 채널이라든지 판문점 유엔사 채널에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통지문 등을 통해 시기, 장소, 어제, 대표급 등 실무 대표 회담을 위한 소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추정도 해봅니다. 물론 북미 간의 접촉이 지연되는 요인은 미중 간의 갈등과 북한의 내치가 아니라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북한 문제 후순위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동맹 재확인 속에서 미세한 조정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미사일 지침 종료, 대북 접근 일치 등으로 동맹을 재확인했고, 또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한미 협력 문제라든지 대중 견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미세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는 친서와 축전 등을 주고받으면서 우호 협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중국의 외교부 장관, 영남 주중 북한 대사의 접촉을 그것도 공개를 했고,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의 대중 지지와 중국의 대북 협력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발산하고 있고, 이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북중 양 정상이 서로의 위협 요인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중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의 요인은 양 정상 간의 신뢰와 협력의 역사성, 그리고 협력의 현실성,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역시 소강 국면입니다. 물론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남북 간의 소강 국면과는 다르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성명을 둘러싸고 잠시
한중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호 소통과 행동 자제로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소강 국면 요인은 미중 갈등과 남남 갈등 그리고 남북 갈등, 한국의 대중정책 우순위, 중국의 대한정책 우순위, 이러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중 관계는 패권 경쟁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의 몰아붙이기식 대중 경제와 중국의 맞대응입니다. 패권 경쟁 국면에 이끈 요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가치 외교와 시진핑 주석의 민족주의의 충돌이고, 구체적으로는 인권과 내정 불간섭의 충돌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세력 경쟁이고, 경제 분야에서 군사적 분야까지 패권 경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대북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 중심의 가치 외교입니다. 이러한 가치 외교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규범이라는 3대 원칙을 지향하고, 가치 외교의 배경은 반트럼프주의로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의 필요성과 대중 경제의 희곡성,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정책 수단은 외교와 억지이고, 접근 방법은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핵폭기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 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억지라는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 외교는 대화의 방점이 있고, 억지는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방점이 있습니다. 대화 중시라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고, 억지는 북한의 비판적인 미국의 국내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단계 미국의 여론,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모두가 상당히 북한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에는 북미 간, 그렇게 북한에 대한 대화에는 보상이 없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새로운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물론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결에서 시작해서 축소를 하고 폐기라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적어도 내용상만으로 살펴보면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여 전략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미 간 불신의 상태에서 일괄 타결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합의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이러한 이행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비핵
평화, 북미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보다 실무회담을 중시하고 계기시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도발 시에 대화냐 억지냐의 선택이 좀 불분명하고 특히 대화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유인책이 부족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점이 한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소위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시까지 대북 제재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제재 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북한에게 미래 비전 제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인터뷰에 응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자의 외교적재 고문인 브라이언 맥케이언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 볼 때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강화보다는 유연한 입장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규범과 같이 3대 원칙에 토대한 가치 외교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때 북한 체제와 최고 존엄에 대해 반인권, 폭정, 독재 등으로 비판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살펴볼 때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과 함께 인도적 지원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대 제재 완화 구도도 있지만 인권 개선 대 민생 부문 제재 완화 구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와 대북 전략과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현 단계 미국 내 대중 인식은 초당집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은 정당 간 정책 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 견제가 대북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고 중국은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에 북한을 안전판 소위 완충지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 관계는 강화될 것이고 중국의 방패막 아래 북한 정권의 생존력은 지속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더욱 약화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정권의 대정책 및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친선 단계 강화 및 국제적 정의 실현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그 전략적 지위에 상응한 대외 관계의 전면적 확대를 지향하는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주의 원칙 하에서 당의 존엄을 사수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이익을 수여하는 소위 3대 외교의 3대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라는 표현, 자주의 원칙,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자주인데 비해서 북한은 함께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자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의 자주와 관련해서 서로 해석이 다르다. 이것도 선생님께서 상기해 주시면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대미 전략은 맞대응 전략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심은 절대 불변이라는 인식하에서 미국을 최대 주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맞대응 전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맞대응 전략의 단점이라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는 것은 먼저 옹골하게 자신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상대방,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은 북한 자신도 강하게 나오고, 미국이 온건하게 나오면 북한 자신도 온건하게 나오는 것이 맞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미국의 전략 행동과 관계없이 북한이 먼저 대화 결론하는 온건한 전략으로 나아가야 있어가지고 북한은 자존심이다. 먼저 온건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 맞대응 전략의 핵심적인 단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소위 중재자의 활약입니다. 북한은 대화 교류에 나오고 싶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의 중재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미국과 대화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미국의 전력과 관계없이 북한이 홍군에 대화가 나가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적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은 조건부 대화 전략입니다. 북한은 제8차 당대에서 남북 문제, 대남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자문, 스스로 문제를 던진 것은 현 남북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 국민을 이끈 요인은 무엇인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은 무엇인가?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에 대한 북한의 자답, 스스로의 답은 이렇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냉각 국면으로 평가하고 현 단계 평화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인지 중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냉각 국면에 이끈 요인에 대해서는 남측이 우리 측의 이중적이며 비공평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측이 우리 측이 말로서는 남북 합의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물론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면서 남북 간의 합의보다도 오히려 북미 간의 합의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소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한국이 도발이라고 하면서 우리 측의 스텔릭스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첨단 군사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국방력 강화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공평성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원칙적인 입장은 근본 문제 해결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대행위 중지와 남북합의 이행 등을 근본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합의는 첨단 구사장비 반입 금지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포함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자답하고 있습니다. 남측이 우리 측이 군사적 적대이며 반공화국 모락소도 이것은 일종의 대북비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반공화국 모락소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북한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정권의 주변국 전략은 대미 압박의 뒷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북중러의 양자간 다자간 많이 소통하고 있고 북한은 자신들 입장에서 아군의 적이라는 인식하에 공개적으로 중국의 편에 서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미 압박의 튼튼한 뒷배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에 앞서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몇 분 정도 남았습니다. 충분 더 해도 됩니다. 예?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얻었고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 경제를 얻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미가 서로 윈윈한 회담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국제사회로 동맹의 집행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구체적으로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외교적 접근에 합의한 것은 이전 정부로부터 진행되어 온 비핵화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 중의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거 모든 합의를 부정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대북정책의 자율성의 확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연구한 한국의 자율성에 대해 바이든 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한 것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주도자, 촉진자, 중재자 역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도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사일 지침 종료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가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조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튼튼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같이 자주국방의 틀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위성과 미사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술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인공위성, 한국형 인공위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의 맹시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싱가포르 합의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고, 세 번째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네 번째로는 북미 간의 사회 문화 교류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현 단계 북한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싱가포르 성명의 4개의 기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회담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 약 한 달 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의 4가지 기둥에 대한 1단계 초기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있어서는 1단계 조치로서 양측 간에 공동 연락사무를 설치한다. 워싱턴과 평양이겠죠. 두 번째 기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을 채택한다. 네 번째로 북미 간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가지고 유해 발굴 소망뿐만 아니고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한다. 이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기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였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상당 부분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을 했습니다.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빈칸으로 두었지만 그 빈칸을 메꾸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난제를 둔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설득 노력이라는 것은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단지 폭파 해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이것은 북한의 근원이고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에서 영변 핵단지 해체라는 것은 쉬운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쌓아가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가야 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상당 부분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미국에게 너무 통큰 기대로서 대북 제재,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대북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은 상징적인 제재 완화 조치만 요구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설정한 핵심적인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입장을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도 미국은 영변 핵단지 플러스 알파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대북 제재 민생 관련 부분에서 5개, 6개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협상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한에게 민생 관련 대북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뜻 속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한일 회담에서 영면협단지의 플러스 알파와 북한의 제재 해제 5-6개 이것으로 인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와 완전히 다르다. 구체적으로 양측 간에 밀당을 했지만 거의 협상이 원만에 갔다 하면은 북미 양측 모두 한국 입장을 수용해서 합의서에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체인지이다. 이렇게 저희들께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슈 체인지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22시간 동안 에어버스 1을 타고 하늘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1호 특별열차를 타고 65시간입니까? 하늘 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자들 간에 거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적어도 정상회담에서는 모양새를 갖추는 측면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65시간 기차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자신의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미국의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은 무엇이 말일까요? 도착하자마자 튼 것을 보니까 자신의 개인 변호사 코헨, 일명 코헨을 하죠.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를 다 폭로하는 이러한 내용이 24시간 뉴스 채널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24시간 뉴스 채널의 이슈를 체인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빅딜로 합의하고 갈 것인가? 스몰 딜이라도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리로 박차고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은 미국의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코온의 증언은 하루에서 걸어나가는 모습으로 이슈가 전환될 것이다. 실제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의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하에서 하노이 회담의 테이블에 올려있는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한미 정상 성명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이것은 의미 있는 회담이
결과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한 10개월 남았죠. 우리의 헌법 가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라도 보수냐 진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속 유지가 돼야 되고 단지 속도와 폭은 조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10개월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어도 끊어진 연락 채널을 보거나 더 나아가서 그 연락 채널을 통해서 문서 교환 방식의 소통이라든지 화상 회담 정도 하면은 역사적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돼서 하노이 성명의 하노이 회담의 초보적인 조치까지 나아가는 회담으로 이어진다면은 그것을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특히 개성공단 부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의 어제로서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까지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지 여러 있지만 상당히 그 대화 의미 있는 대화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현재 백신에 집중하고 있고 설령 백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도움 요청보다도 중국과 러시아 도움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북한이 백신 받기 위해서 한국, 미국, 국제기구부터 모니터링 받겠습니까? 지금 받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시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계기해서 지혜를 좀 모아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개월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계기점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제 강의는 간단히 마치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질의응답 주시면은 보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